애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여기 있어? 빨리 나가. 그날 다혜는 시어머니의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10년 동안 남편의 성공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밤을 새워 일했고 그가 받을 박수 뒤에는 늘 다혜의 손길이 있었죠. 그런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날 밤 다혜는 조용히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기 시작했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문장.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쫓은 여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를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항상 웃음이 피어나는 이들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서업업무그룹의 승리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번 소송은 3년간 끌어온 대형건이었습니다. 언론도 주목했고 업계도 떠들썩했죠. 파티장 중앙에는 민도훈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를 권했어요. 도훈 변호사 대단합니다. 이번 건 정말 어려운 거였는데 역시 우리 로펌의 에이스예요. 도훈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은색 양복이 조명에 반짝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웅처럼 떠받들었죠. 파티장 뒤편 윤다혜는 샴페인 잔을 든 채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은 차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혜를 스쳐 지나갔지만 인사를 건네는 이는 거의 없었어요. 다혜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어딘가 초점을 잃은 듯 흔들리고 있었죠. 도훈이 사람들 사이를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향기가 스쳐왔습니다. 여성 향수 냄새였어요. 다혜는 코끝에 닿는 그 향기를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파티장 한쪽에서 한 여자가 도훈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문채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그녀는 화려한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채나는 도훈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셀카를 찍었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도훈 오빠, 오늘 완전 멋져요. 이거 꼭 올려야겠어요. 채나의 목소리가 파티장에 퍼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채나님이네. 요즘 두 분 친하신가 봐요. 다른 직원이 다혜 쪽을 힐끗 보며 속삭였습니다. 부인이 저기 계신데. 다혜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샴페인 잔을 입술에 가져갔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죠. 파티장 입구 쪽에서 문기남이 들어왔습니다. 다혜의 시어머니였어요. 70살의 귀남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를 민태윤이 따라왔죠. 33의 시동생이었습니다. 귀남은 파티장을 둘러보다 채나와 도훈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채나가 방금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었어요. 귀남은 태윤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봤어? 채나가 우리 도훈이랑 잘 어울리지? 형 요즘 완전 잘 나가시네요. 저 여자도 인기 많다던데.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다혜가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귀남과 태윤은 재빨리 대화를 멈췄습니다. 귀남은 다혜를 보며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태윤은 시선을 돌려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다혜는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귀남은 대답 대신 파티장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도훈이는 저기 있네.
우리끼리 가서 축하해줘야지. 귀남과 태윤, 다혜를 남겨둔 채 도훈에게로 향했습니다. 다혜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부딪혔지만 아무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혜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하이힐 소리만 바닥에 울렸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다혜는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혜는 핸드백에서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며 천천히 입술에 발랐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립스틱을 다시 핸드백에 넣으며 다혜는 거울 속 자신에게 짧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파티장으로 돌아온 다혜는 남편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도훈은 다혜를 보자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임원 한 명이 다가와 말했어요. 부인 덕분에 도훈 변호사가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닙니까? 도훈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뭐? 그렇죠. 다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채나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다혜 바로 앞이었어요. 채나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도훈 오빠 정말 멋지지 않아요? 저도 언니처럼 이런 남편 만나고 싶어요. 다혜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채나는 다혜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다시 도훈에게 달라붙었어요.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주변 시선이 다혜에게 쏠렸죠. 누군가는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고 누군가는 구경하듯 지켜봤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다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심의 불빛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도훈은 운전대를 잡은 채 말이 없었어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해도 두 사람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재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혜는 거실에 남았죠. 그녀는 소파에 앉아 오늘 본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향수 냄새, 채나의 손, 시댁의 차가운 시선, 남편의 굳은 표정.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채나의 인터넷 게시물이었어요. 사진 속 도훈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채나와 찍은 사진이었죠. 게시물 제목은 오늘 같은 날엔 특별한 사람과 함께였어요. 댓글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둘이 완전 잘 어울려요. 혹시 사귀는 거 아니에요? 부인 있는 거 아닌가요? 요즘 이혼하고 재혼하는 거 흔하잖아요. 다혜는 화면을 끝까지 스크롤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다혜는 화면을 껐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서재 문을 향해 있었어요. 서재에서 도훈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다혜는 소파에서 일어나 복도로 걸어갔죠.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도훈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할게. 다혜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걱정 마. 그 여자 곧 내보낼 거야. 다혜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았죠.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혜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어요. 남편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뒤에서 정리했습니다. 전략을 짜고
자료를 분석하고 밤새 서류를 검토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혜가 무엇을 했는지, 다혜가 누구인지.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민도훈 변호사의 아내로만 봤어요. 로펌에서도 그녀는 구석진 격리팀의 평범한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다혜는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시댁 단체 대화방에 새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귀남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도훈이가 그 여자랑 언제까지 살려고 그래. 애도 없는데 뭐하러 붙들고 있어. 태윤의 답장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맞아요. 형 인생 망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정리해야죠. 다혜는 메시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참고 기다렸어요. 이제 그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다혜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지만 한 페이지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남편 도훈이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양복 재킷은 한 손에 걸쳐져 있었어요. 다혜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도훈은 다혜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피했어요. 아직 안 잤어? 도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혜는 책을 덮으며 대답했어요. 네, 물 좀 마시려고요. 도훈은 대답 대신 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다혜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냈어요. 유리컵에 물을 따르는데 서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혜는 손을 멈췄어요. 도훈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용한 밤이라 복도까지 새어나왔어요. 다혜는 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섰어요. 문틈 사이로 도훈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조만간 정리할 거야. 다혜는 숨을 죽였습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 여자도 곧 나갈 거야.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걱정 마.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훈의 대답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임신했다며? 진짜야? 그럼 더 서두르자. 다음 주쯤이면 다 끝날 거야. 다혜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천천히 뒤돌아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물컵을 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다혜는 컵을 싱크대에 놓고 거실로 돌아왔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시댁 단체 대화방에 새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밤 11시에 온 메시지였습니다. 귀남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도훈이가 그 여자랑 언제까지 살려고 그래. 태윤이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애도 없는데 뭐하러 붙들고 있어요. 채나 씨 임신했다는데 빨리 정리해야죠. 귀남의 메시지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재수 없는 여자. 10년 동안 뭐 한 거야. 애 하나 못 낳으면서. 태윤이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답했어요. 형수님 나가면 우리 집안도 좋아지겠네요. 채나 씨가 유명하잖아요. 다혜는 메시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모두들 다혜는 메시지를 보지 않는 것처럼 대화를 나눴어요. 스크롤을 내렸어요. 어제부터 올라온 메시지들이 더 있었습니다. 내일 도훈이한테 말해야겠어. 빨리 이혼하라고. 그 여자 로펌에서도 쓸모없대. 격리팀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우리 도훈이 인생 망치기 전에 정리하자. 다혜는 핸드폰 화면을 껐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이 떠올랐어요. 28살의 다혜는
서호법무그룹의 전략 인턴이었습니다. 도훈을 처음 만난 건 그때였어요. 31살의 도훈은 로펌의 신입 변호사였습니다. 야망이 가득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도훈은 다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다혜가 작성한 전략 보고서를 보고 감탄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혹시 저랑 같이 일할 수 있을까요? 다혜는 그때 도훈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의 열정이 진심처럼 보였으니까요. 사건 하나 둘을 함께 해결하며 두 사람은 가까워졌어요. 1년 뒤 도훈이 청혼했습니다. 당신이랑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함께해요. 다혜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의 뒤에서 전략을 짜고 자료를 정리했어요. 도훈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모든 승소 전략은 사실 다혜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훈은 변했어요. 성공할수록 다혜를 대하는 태도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혜는 그저 집안일이나 하는 여자로 취급받기 시작했죠. 다혜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혜는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밥을 짓고 반찬을 꺼내 식탁에 차렸습니다. 도훈이 식탁에 앉았어요.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다혜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식사하세요. 도훈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마. 알겠어요. 도훈은 밥 몇 숟가락 뜬 뒤 일어섰습니다. 반찬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넥타이를 매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다혜는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봤어요. 도훈이 반쯤 남긴 국그릇, 손도 대지 않은 반찬들. 그녀는 천천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만 조용히 흐르는 주방이었어요. 다혜는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대하기 시작한 게. 설거지를 마친 다혜는 거실로 갔습니다. 서재 문을 바라봤어요.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열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다혜는 로펌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녀의 자리는 지하 1층 구석진 격리팀이었어요. 좁은 책상과 낡은 컴퓨터가 전부였습니다. 동료들이 지나다니며 인사도 없이 스쳐갔어요. 다혜는 익숙하다는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죠. 업무용 이메일함을 열었어요. 새 메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혜는 창 너머 복도를 바라봤어요. 변호사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지나갔어요. 채나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채나가 도훈의 팔을 가볍게 건드렸어요. 도훈은 채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혜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다시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다혜는 로펌을 나섰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다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가 왔어요. 내일 집에 오너라. 할 얘기 있다. 다혜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지하철에 올랐어요. 지하철 속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38살의 여자. 10년을 한 남자의 그림자로 살아온 여자.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어요. 다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도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혜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의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내일 집에 오너라. 할 얘기 있다. 다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어떤 말들이 쏟아질지.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식탁에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거실로 나왔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혜는 국을 끓이다 손을 멈추고 남편을 봤어요. 도훈은 식탁에 봉투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조용한 아침을 깼어요. 다혜는 봉투를 보지 않고 도훈의 얼굴을 봤습니다. 도훈은 의자에 앉지 않았어요. 서서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짧고 차갑게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다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도훈은 시선을 피한 채 계속 말했어요. 채나가 임신했어. 내가 책임져야 해. 다혜의 손이 식탁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도훈은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진행할 거야. 서류 확인하고 도장만 찍으면 돼.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문기남이 들어왔어요. 뒤따라 태윤도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나타났죠. 귀남은 다혜를 보자마자 비웃듯 말했어요. 이제야 알았어?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었는지. 다혜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귀남은 팔짱을 끼며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여기 있어. 10년 동안 뭐 했어? 그냥 밥이나 축내고 있었지. 태윤도 거들었습니다. 형수님도 이해하시죠? 형 인생 생각해서라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채나 씨 임신했다는데 형이 책임져야죠.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과 관계없는 사람처럼요. 귀남은 다혜 앞으로 더 다가왔습니다. 손가락으로 봉투를 툭툭 쳤어요. 보상금으로 3천만 원 줄게. 집 몇 개만 챙겨서 오늘 중으로 나가. 알았어? 다혜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귀남은 짜증을 냈어요. 말이 없네. 할 말 없으면 빨리 짐이나 싸. 우리도 바빠. 다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일어섰어요. 귀남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생각보다 순순하네. 역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다혜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어요. 거실에 남은 세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귀남이 도훈에게 말했어요. 잘했어. 이제 채나랑 새로 시작해. 그 여자가 너한테 훨씬 잘 어울려. 태윤도 맞장구 쳤습니다. 형, 이제 진짜 행복하랴. 채나 씨는 유명하고 예쁘고 완벽하잖아. 안방 안에서 다혜는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옷을 하나씩 꺼내 캐리어에 넣기 시작했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움직임은 기계적이고 정확했죠. 서랍을 열고 속옷과 양말을 챙겼어요. 화장대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열애 전 이 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28살의 다혜는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거울 속 여자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다혜는 립스틱 하나를 집어 파우치에 넣었습니다. 화장품들을 정리했어요. 책 몇 권도 챙겼습니다. 캐리어가 가득 찼죠.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귀남이 다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통장 번호 불러봐. 돈 보낼 테니까.
다혜는 조용히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귀남은 핸드폰으로 이체를 했어요. 화면을 다혜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맞지? 3천만 원 들어갔어.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나가. 다혜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도우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다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혜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섰어요. 문이 닫히면서 그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다혜는 캐리어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층수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7층, 6층, 5층.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온했어요.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1층에 도착했어요. 다혜는 걸었어요.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정해져 있었어요. 1시간 뒤 다혜는 작은 고시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관리인에게 방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방은 작았어요. 책상 하나,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작았지만 햇빛은 들어왔죠. 이 방으로 할게요. 다혜는 카드로 한 달치 월세를 냈습니다. 다혜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3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혜는 화면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좁은 골목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10년을 살았던 집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다혜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민도훈 변호사 부인이시죠? 투자건으로 연락드립니다. 꼭 통화 부탁드립니다. 다혜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누웠어요.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정적이 좋았어요. 아무도 다혜를 무시하지 않는 곳. 아무도 다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곳. 다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계획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다시 그 집에 가야 했어요. 도훈이 숨겨놓은 것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죠. 다혜는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어요. 공책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 해야 할 일들이 하나씩 적혔습니다. 다혜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 페이지가 가득 찼습니다. 다혜는 펜을 내려놓고 적은 것들을 다시 읽었어요. 완벽했습니다. 다혜는 공책을 덮고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다혜는 고시원 방에서 일어나 간단히 씻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죠. 한 11시였어요. 도훈은 로펌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귀남과 태윤도 밖에 나가 있을 거예요. 다혜는 가방을 들고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전에 살던 아파트로 향했어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집으로 가는 것 같았죠.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 키패드를 봤어요. 혹시 바뀌었을까요? 다혜는 숫자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문이 열렸어요. 비밀번호는 그대로였습니다. 다혜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다혜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죠. 소파, 식탁, TV. 하지만 이제 다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혼사진만 신발장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다혜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책장과 책상이 보였습니다. 도훈의 영역이었죠. 책장을 하나씩 열었어요. 법률 서들이 빼곡했습니다. 다혜는 책들을 꺼내 뒤를 살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펜과 메모지가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에는 명함과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다혜는 천천히 세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 파일 몇 개가 있었습니다. 다혜는 하나씩 꺼내 펼쳤어요. 평범한 계약서들이었습니다. 맨 아래를 살폈어요. 얇은 파일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혜는 그 파일을 꺼냈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명의는 도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혜가 모르는 계좌였죠.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8억 3천만 원이었어요. 다혜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통장 사본이 있었어요.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였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다혜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거래였어요.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문서 한 장이 있었습니다. 상속 증서였어요. 서우그룹 지분 35%를 민도훈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명란에는 오정만 대표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다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가 가짜라는 걸. 종이 질감이 달랐어요. 도장 모양도 미묘하게 틀렸습니다. 다혜는 서류를 자세히 살폈어요. 위조가 정교했지만 원본을 아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습니다. 다혜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서류를 한 장 한 장 촬영했습니다. 통장 사본, 계약서, 위조 증서 빠짐없이 찍었어요. 파일 맨 뒤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도훈의 필체였어요. 받는 사람은 채나였습니다. 다혜는 편지를 읽었어요. 채나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서우재단 물려받으면 널 공식 아내로 만들어줄게. 다혜는 곧 정리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앞날은 밝아. 다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편지도 촬영했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파일을 서랍 맨 아래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10년을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신발장 위에 결혼 사진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자신과 도훈. 28살의 다혜는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다혜는 사진을 집어들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어 복도로 나섰어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문을 열 일이 없을 거예요. 고시원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촬영한 사진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통장 사본, 계약서, 위조 증서, 편지. 모든 증거가 선명했어요. 다혜는 파일을 정리해 암호화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다혜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다혜는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꺼냈습니다. 지난번 적었던 내용을 펼쳤어요.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완료. 증거 확보. 다음 줄에 적었습니다. 2단계. 금융감독원 제보. 그 아래에 날짜를 적었어요. 내일이었습니다. 다혜는 계속 적었어요. 3단계, 4단계, 5단계. 계획이 하나씩 적혔습니다. 빈틈이 없었어요. 한 페이지가 가득 찼습니다. 다혜는 펜을 내려놓고 적은 것들을 다시 읽었어요.
완벽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다혜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민도훈 변호사 소개로 투자했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부인께서 아시는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다혜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계획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내일 아침 금융감독원에 이메일을 보낼 거예요. 익명 제보로 도훈의 비자금 계좌 사본과 거래 내역을 첨부할 겁니다. 그 다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감독원이 움직일 때까지,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혜는 일찍 일어나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 작성창을 열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금융감독원 내부 감사팀이었어요. 제목은 불법 비자금 계좌 및 횡령 혐의 제보였습니다. 다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본문을 작성했어요. 사실만 나열했죠. 통장 사본, 거래 내역, 계약서, 모든 증거를 담아 첨부 파일을 추가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으로 추적할 수 없게 했어요. 다혜는 마우스를 전송 버튼 위에 올렸다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곧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문구가 떴어요. 다혜는 노트북을 닫고 눈을 감았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다혜는 고시원 근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법률 서적을 읽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죠.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인터넷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다혜는 화면을 켰어요. 민도훈 변호사, 문채나와 열애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사진도 여러 장 실렸어요. 백화점 데이트 사진, 고급 레스토랑 사진, 드라이브 사진.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어요. 와 부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혼했나 봐요. 문제나랑 변호사 커플 완전 잘 어울리네요. 채나 언니 축하해요. 다혜는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채나의 블로그 글도 링크되어 있었어요.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진 속 채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도훈과 손을 잡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다혜는 화면을 끄고 다시 책을 펼쳤어요. 그 시각 문기 남은 친구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귀남아, 이거 내 아들 아니야? 기사 떴네. 귀남은 핸드폰을 받아봤습니다. 도훈과 채나의 기사였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맞아. 우리 도훈이야. 이제 제대로 된 여자 만났어. 친구들이 물었어요. 며느리 바뀌는 거야? 채나가 그 유명한 사람 아니야? 인터넷에서 엄청 인기 많다던데. 귀남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곧 손주 볼 거야. 채나가 임신했거든. 우리 집안 경사지. 친구들은 축하한다며 박수를 쳤어요. 귀남은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였어요. 귀남이 카드를 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긁었어요. 죄송합니다. 카드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귀남은 당황했어요. 뭐, 다시 해봐요. 직원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여전히 거절됐어요. 다른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귀남은 얼굴이 붉어지며 다른 카드를 냈습니다. 친구들이 이상하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두 번째 카드는 승인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낯선 남자가 서호법무그룹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 정장 차림이었어요. 접수대로 갔습니다. 윤다혜 씨 찾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다혜 씨는 퇴사하셨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퇴사요? 언제요? 일주일 전입니다. 더 도와드릴 게 있으신가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놓았습니다.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명함에는 투자회사 대표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남자는 수소문 끝에 다혜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혜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민도훈 변호사 소개로 5억 투자했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부인이시라면 꼭 만나 주십시오.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다혜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어요. 조만간 모든 게 정리될 겁니다. 남자는 당황스러운 답장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혜는 받지 않았어요. 로펌 내부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격리팀 직원들이 쉬는 시간에 수군거렸어요. 윤다에 뭔가 있대. 갑자기 퇴사한 거 수상하지 않아? 남편이 바람 피워서 쫓겨났다더라. 근데 다혜 씨가 재산 빼돌렸다는 말도 있어. 로펌 돈 만진 사람이잖아.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어요. 맨날 조용하더니 뒤통수 치고 간 거 아냐? 역시 사람은 모르는 거야. 아무도 다혜를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부풀려지고 왜곡됐어요. 도훈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도훈은 채나와 통화 중이었어요. 언제 공개할 거야? 나 이제 임신 5주라고 말하고 다니고 싶어. 빨리 좀 정리해줘. 채나의 목소리가 통화기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도훈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로펌 쪽 정리되면 바로 발표할게. 빨리 해줘. 나 기다리는 거 진짜 싫어. 다른 남자들도 많은데 내가 왜 계속 기다려야 해? 도훈은 당황하며 달랬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이번 주 안으로 할게. 약속할게. 채나는 투정을 부리며 전화를 끊었어요. 도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다혜는 고시원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어요. 며칠 전 보낸 메일에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금융감독원 내부 감사팀이었어요. 제보 내용 확인했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페이퍼 컴퍼니 관련 해외 거래 내역과 로펌 내부 계약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혜는 답장을 썼습니다. 첨부 파일에 추가 자료를 넣었어요. 도훈의 비자금 계좌 거래 내역과 위조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혜는 시내 법원 근처를 지나고 있었어요. 우연히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태윤이었어요. 시동생은 정장을 입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조사를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투자 소개만 했을 뿐이야. 태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태윤은 전화를 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혜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돌려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펼쳤어요. 계획표를 봤습니다. 2단계 완료. 추가 제보. 다음 줄에 적었어요. 3단계 진행 중. 내부 균열 시작.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도훈의 세계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는 몰랐죠.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다혜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어요. 다혜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연달아 왔어요. 민도훈 때문에 3억 날렸습니다. 부인이 아시는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투자금 돌려받을 방법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다혜는 문자들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질 때까지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다혜는 우체국에서 등기를 받아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어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없었어요. 위자료도 없었습니다. 3천만 원이 전부였죠. 다혜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10년의 결혼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고 있었어요. 그녀는 펜을 꺼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도장을 찍고 서류를 챙겨 우체통에 넣으러 나갔습니다. 봉투를 손에 들고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어요. 봉투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뚝! 소리와 함께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다혜는 우체통을 보다가 돌아섰어요. 다음 날 도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다혜의 서명과 도장이 깔끔하게 찍혀 있었어요. 담당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순순히 응할 줄 몰랐네요. 보통은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로 오래 걸리는데요. 도우는 서류를 보며 잠시 멈췄어요. 그러게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법원 접수하면 바로 확정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차에 타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채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빠, 오늘 저녁 강남에서 봐요. 좋은데 예약했어요. 도우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7시에 보자. 같은 날 저녁 도훈과 채나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이었어요. 와인잔이 반짝였습니다. 채나는 도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공식 발표해도 되지? 이혼 서류도 다 됐다며?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음 주면 확정돼. 채나는 환하게 웃으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 촛불과 와인잔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은 사진도 찍었어요. 이거 올려도 돼? 올려. 이제 숨길 것도 없어. 채나는 바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족이었어요.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공식이네요. 축하해요. 완전 잘 어울려요. 채나는 댓글을 보며 신이 났어요. 도훈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시각 문기남은 집에서 인터넷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훈과 채나의 공식 연애 인정 기사였어요. 귀남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윤아, 봤어? 우리 도훈이 이제 제대로 된 여자 만났어. 태윤이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예쁘고 유명하잖아요. 형 완전 대박이에요. 귀남은 기분이 좋아 도훈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다음 주에 채나 데리고 집에 와. 같이 밥 먹자. 내가 한정식 예약할게. 알겠어요, 어머니. 전화를 끊은 귀남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다혜의 흔적은 이미 다 지워져 있었어요. 새 커튼도 달았고 새 소파도 샀습니다. 로펌에서는 다혜에 대한 소문이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휴게실에서 수군거렸어요. 윤다혜 완전 사기꾼이었대. 재산 숨기고 도망갔다더라. 원래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었잖아. 맨날 조용하고.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민 변호사님 불쌍하다. 그런 여자한테 속았으니까. 아무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소문은 부풀려지고 왜곡됐습니다. 다혜는 마치 범죄자처럼 말해지고 있었어요. 다혜는 고시원 근처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법률 서적을 읽고 있었어요. 가끔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혜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조용히 책을 읽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다혜는 서호법무그룹 근처까지 갔습니다. 건물 앞 카페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20층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서호법무그룹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채나와 함께 나왔어요. 다혜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어요. 카페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갔어요. 방에 들어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달력 앱을 열었어요. 특정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2주 뒤였어요. 침대에 앉아 공책을 펼쳐 계획표를 봤습니다. 3단계 진행 중. 다음 줄에 적혀 있었어요. 4단계 대기. D-14일. 다혜는 펜을 들어 오늘 날짜 옆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책을 덮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다혜는 간단히 식사를 했어요.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작은 싱크대였지만 깨끗하게 정돈됐어요.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함을 확인했어요. 금융감독원에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내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다혜는 이메일을 읽고 노트북을 껐어요. 곧 시작될 거예요. 도훈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겁니다. 채나가 만든 거짓도 드러날 거예요. 시댁이 누렸던 허영도 사라질 겁니다. 다혜는 눈을 감았어요.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졌지만 다혜는 잠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해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또 투자 피해자였어요. 부인, 제발 도와주세요. 민 변호사 연락이 안 됩니다. 제 전 재산이 걸린 일입니다. 다혜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답장을 보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발신 후 다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폭풍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서호법무그룹 로비에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가방을 든 손에는 공문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합동조사팀이었어요. 로비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조사팀장이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어요. 금융감독원입니다. 내부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순식간에 로펌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복도로 나와 수군거렸어요. 무슨 일이래? 감사가 왜 나온 거야? 조사팀은 회계팀으로 향했습니다. 장부와 서류를 요구했어요.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압수했습니다. 도훈의 사무실 문도 열렸어요. 조사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도훈은 책상에서 일어섰어요. 무슨 일입니까? 조사관은 대답하지 않고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3년간 처리하신 계약서와 통장 사본 제출하십시오.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조사 중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관들은 도훈의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파일들을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오전 긴급 임원회의 소집 공고가 떴어요. 장소는 20층 VIP 회의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중요 고객이나 대형 소송 회의에만 쓰이는 곳이었어요. 임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도훈도 호출됐어요. 그는 불안한 얼굴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20층 버튼을 눌렀어요. 회의실에 도착하여 들어갔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이 있고 양쪽으로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오정만 대표가 앉아 있었어요. 도훈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정만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민도훈 변호사. 정만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도훈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정만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은 통장 사본이었어요. 이 계좌 아십니까?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비자금 계좌였습니다. 그게. 정만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위조된 상속 증서가 나타났어요. 이 문서는요? 서우그룹 지분 35%를 당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제 도장이 찍혀 있네요. 도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만은 계속 말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불법 자금 이동, 회사 기밀 유출, 위조 문서 작성. 이 모든 게 당신과 연결돼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임원들은 도훈을 봤습니다. 도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항변했어요. 저는 모릅니다. 누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정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금융감독원에도 이미 제보가 들어갔어요. 검찰 조사도 곧 시작될 겁니다. 도훈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대체 누가 그런 제보를. 이건 누명입니다. 정만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누가 제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도훈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다혜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짙은 네이비 정장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회의실 바닥에 울렸어요. 다혜는 침착하게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만도 일어섰습니다. 도훈만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만은 다혜를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서우그룹 차기 회장님, 보고 받으실 준비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도훈은 입을 벌린 채 다혜를 봤습니다. 당신이. 다혜는 도훈을 보지 않았어요. 상석 맞은편 의자로 걸어가서 앉았어요. 정만이 다혜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다혜는 서류를 받아 펼쳤어요.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었습니다. 도훈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어요. 주변 임원들도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다혜는 서류를 덮고 정만을 봤어요. 계속 진행하십시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만은 고개를 끄덕이고 도훈을 향해 말했어요. 민도훈 변호사, 오늘부로 모든 직책에서 해임됩니다. 법적 절차는 변호사 선임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훈은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 그는 다혜를 봤습니다. 다혜는 이제야 도훈을 똑바로 봤어요.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이 이런 짓을? 다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짓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저는 제 위치로 돌아온 것뿐입니다. 도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위치? 무슨 소리야? 당신은 그냥. 다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냥 격리팀 직원? 그냥 당신 아내? 아니면 애도 못 낳는 쓸모없는 여자?
도훈은 입을 다물었어요. 다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당신이 날 그렇게 봤죠. 시댁도 그랬고요. 하지만 그건 제가 보여준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다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20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가 펼쳐져 있었어요. 당신이 이룬 모든 성공, 당신이 자랑했던 모든 승소, 그 뒤에 제가 있었습니다. 전략을 짠 사람도 서류를 정리한 사람도 저였어요. 도훈은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다혜는 돌아서서 도훈을 봤어요. 이제 끝입니다. 당신이 만든 거짓도, 체나와 꾸민 사기도, 시댁이 누렸던 허영도 모두 끝이에요. 정만이 끼어들었습니다. 민 변호사 나가시죠. 보안팀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2명의 보안 요원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도훈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보안 요원의 안내를 받으며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 닫혔습니다. 다혜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임원들을 봤습니다. 앞으로 서업업무그룹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전면 감사에 들어갑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다혜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직원들이 복도 양쪽에 서서 그녀를 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어요. 다혜는 그들을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다혜는 상석에 앉아 정만을 봤어요. 계속하십시오. 정만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도훈의 승소 사건 목록이 떴어요. 최근 3년간 대형 소송 10건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의 실제 전략 기획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임원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만은 다혜를 가리켰습니다. 윤다혜 회장님이십니다. 임원들이 술렁였어요. 정만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전략 보고서가 나타났어요. 날짜, 작성자,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작성자는 모두 다혜였어요. 하지만 발표자는 도훈이었습니다. 민 변호사는 10년 동안 다혜 회장님의 전략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승소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다혜 회장님의 전략 덕분이었습니다. 한 임원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민 변호사는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정만이 답했습니다. 발표만 했습니다. 실제 작업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다음 화면이 바뀌었어요. 체나의 투자 사기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명단, 금액, 증거가 빼곡했어요. 문채나 씨는 민 변호사 명의를 도용해 투자자를 속였습니다. 총 피해액 23억 원입니다. 임원들이 숨을 들이켰어요. 정만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채나 씨는 서호그룹 관련 투자라며 거짓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민 변호사가 곧 그룹을 물려받는다고 속였어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민 변호사가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수수료도 받았어요. 이 계좌를 보십시오. 화면에 도훈의 계좌 거래 내역이 떴어요. 채나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여러 차례 찍혀 있었습니다. 총 3억 7천만 원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정만은 마지막 화면을 띄웠어요. 병원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문채나 씨의 임신 관련 자료입니다. 병원 기록이 없습니다. 초음파 사진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임원 하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가짜 임신이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 변호사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다혜는 조용히 앉아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만이 프로젝터를 껐어요. 이상이 조사 결과입니다. 서업업무그룹은 즉시 민도훈 변호사를 해임하고
관련자들을 법적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다혜가 일어섰습니다. 임원들을 둘러봤어요. 오늘부터 서호법무그룹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과거의 비리는 모두 정리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깨끗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같은 날 오후 로펌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만이 단상에 섰어요. 서호법무그룹은 내부 비리를 철저히 조사했으며 관련자를 모두 조치했습니다. 새로운 경영체제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민도훈 변호사는 어떻게 됩니까? 후임 대표는 누구입니까? 투자 사기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만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민 변호사는 해임됐으며 차기 대표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피해자분들께는 그룹 차원에서 보상을 논의 중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뉴스는 실시간으로 보도됐습니다. 도우는 로펌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투자 사기 관련해 해명하실 건가요? 부인이 실제 소유주였다는 게 사실입니까? 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차로 향했어요. 기자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카메라가 그를 쫓았어요. 문채나 씨 임신이 거짓이라는데 사실입니까? 비자금 계좌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도우는 차에 타고 문을 닫았습니다. 기자들이 차창을 두드렸어요. 도우는 시동을 걸고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도우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채나야, 어디야? 당장 연락해. 우리 얘기 좀 하자.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도우는 핸드폰을 조수석에 던졌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도우는 멈춘 차 안에서 핸들을 쥔 채 고개를 떨궜어요. 같은 시각 채나의 소속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표가 단상에 섰어요. 문채나 씨와의 전속 계약을 즉시 해지했습니다. 투자 사기 및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대표는 준비된 문서를 읽었습니다. 저희 소속사는 문채나 씨의 사생활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채나는 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인터넷에는 채나 비난 글이 폭주했습니다. 완전 사기꾼이었네. 가짜 임신까지? 말이 돼? 돈 돌려줘. 광고주들은 계약을 취소했어요. 채나의 블로그와 모든 계정은 폐쇄됐습니다. 저녁 무렵 채나는 원룸에 숨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들이었습니다. 문자도 폭주했어요. 사기꾼, 내 돈 돌려내. 경찰 신고했다. 각오해라. 얼굴 보면 가만 안 둔다. 채나는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소파에 쓰러져 울기 시작했어요. 그 시각 민태윤의 투자 사기 혐의도 검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태윤은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에 출석했어요. 건물 앞에는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모자를 눌러 쓴 채 고개를 숙였어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형님, 민도훈 변호사와 공모한 겁니까? 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취조실에서 검사가 물었어요. 민태윤 씨, 불법 투자 알선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소개만 해준 겁니다.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당신 계좌로 수수료가 들어왔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모르셨습니까?
태윤은 말문이 막혔어요. 취조가 끝나고 태윤이 나왔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 귀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 큰일 났어요. 검찰에서 계좌까지 다 조사했어요. 귀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돼? 모르겠어요. 변호사도 이거 심각하다고 했어요. 전화를 끄는 귀남은 주저앉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귀남은 평소처럼 백화점에서 옷을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냈어요. 카드가 거절됐습니다. 다른 카드로 해주시겠어요? 두 번째 카드도 거절됐어요. 세 번째 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현금으로 결제하시겠습니까? 귀남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저래? 카드가 다 막혔나 봐. 귀남은 물건을 두고 황급히 백화점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드가 왜 다 안 되는 겁니까? 직원이 답했어요. 연체와 신용 문제로 정지됐습니다.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무조사?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변호사인데 무슨 신용 문제가 있어?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남은 전화를 끊고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훈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귀남은 핸드폰을 쥔 채 무너졌습니다. 저녁 도훈은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경찰이 도훈을 조사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당신 명의로 투자했다고 주장합니다. 도훈은 답했어요.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문채나 씨가 제 명의를 도용한 겁니다. 증거 있습니까? 그건 조사해 보시면 알 겁니다. 당신 계좌로 수수료가 들어온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훈은 말문이 막혔어요. 조사가 끝나고 도훈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피해자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 돈 돌려내. 사기꾼. 경찰은 뭐 하는 거야? 누군가 물병을 던졌습니다. 도훈의 어깨에 맞았어요. 도훈은 뒤돌아보지 않고 차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도훈은 거실 소파에 쓰러졌어요. 핸드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었습니다. 문자도 가득했어요. 모두 협박과 욕설이었습니다. 도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태윤의 투자 사기 혐의가 언론에 크게 보도됐어요. TV 뉴스에서도 다뤘습니다. 민도훈 변호사의 동생 민태윤 씨가 불법 투자 알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15명, 피해액은 1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문기남은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태윤이 검찰청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귀남의 손이 떨렸습니다. 리모컨을 쥔 채 화면을 멍하니 봤어요. 다음 날 우편함에 등기가 와 있었습니다. 귀남은 봉투를 뜯었어요. 세무서 독촉장이었습니다. 체납세금 1억 2천만 원. 3일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재산 압류 진행. 귀남은 손이 떨려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다시 집어들어 읽었습니다. 금액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세무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집은 세금 다 냈어요. 직원이 답했어요. 명예 신탁 부동산 관련 추징 세금입니다.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 말씀이십니다. 그건 우리 아들이. 귀남은 말을 멈췄어요. 아들 도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드님께서 탈세 목적으로 명의를 분산하셨습니다. 이제 추징 들어갑니다. 귀남은 전화를 끊었어요. 주저앉아 바닥을 봤습니다.
며칠 뒤 귀남은 친구들과 식사 약속이 있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평소에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였어요. 귀남이 카드를 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긁었어요. 죄송합니다. 카드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귀남은 당황하며 다른 카드를 냈어요. 역시 거절됐습니다. 세 번째 카드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이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귀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현금 있으세요? 직원의 말에 귀남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현금은 10만 원밖에 없었어요. 식사비는 35만 원이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나섰어요. 내가 낼게. 아니야, 내가. 됐어. 다음에 내가 내면 돼. 귀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당을 나올 때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귀남은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카드가 정지돼 있었어요. 신용등급도 최하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귀남은 핸드폰을 들어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훈아, 엄마야. 카드가 다 막혔어. 세금 독촉장도 왔어. 당장 전화해.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 시각 채나는 원룸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얼굴이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소속사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광고는 모두 취소됐어요. 블로그 계정도 폐쇄됐습니다. 인터넷에는 채나를 비난하는 글이 넘쳐났어요. 완전 사기꾼. 가짜 임신까지 하다니. 채나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핸드폰은 꺼놓은 지 오래였어요. 키면 협박 문자와 전화가 폭주했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음식이 거의 없었어요. 밖에 나가 사올 수도 없었습니다. 채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도훈은 변호사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5번째 로펌이었어요. 접수대에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 건으로 변호가 필요합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 사건 맡을 수 없습니다. 왜요? 제가 변호사비는 충분히. 그게 아니라 민도훈 변호사님 건이라서요. 저희 대표님이 그거는 안 맡겠다고 하셨습니다. 도훈은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훈은 로펌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얼굴이 알려진 탓이었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민도훈 아냐? 맞는 것 같은데? 사기꾼이잖아. 도훈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저녁 도훈은 집에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민도훈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자들은 서류를 내밀었어요. 고소장 송달입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집단 고소했습니다. 도훈은 서류를 받았어요. 1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 합계는 23억 원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돌아갔어요. 도훈은 문을 닫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도훈은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가 왔어요. 도훈아, 엄마 좀 도와줘. 카드도 막혔고 세금도 내야 해. 1억이 넘어. 어떡하니? 도훈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파산 직전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귀남의 집 현관에 압류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귀남은 문을 열다가 경고문을 발견했어요. 재산 압류 예정. 3일 내 납부하지 않을 시 강제 집행.
귀남은 경고문을 떼어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윤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태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태윤아, 우리 집 압류된대. 어떡하니?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계좌도 다 묶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르다 말했어요. 형한테 얘기해 보세요. 형은 전화도 안 받아. 귀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윤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이 저한테도 연락 안 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귀남은 핸드폰을 쥔 채 울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뒤 강제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집행관들이 귀남의 집에 왔어요. 가구와 가전제품에 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귀남은 거실 한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제발. 집행관은 무표정하게 일을 진행했어요. 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압류가 끝나고 집행관들이 나갔어요. 귀남은 텅 빈 거실을 봤습니다. 새로 산 소파에도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저녁 도우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집도 빼앗겼어요. 세무조사 결과 추징 세금을 낼 수 없었습니다. 좁은 원룸 바닥에 짐 몇 개를 내려놓았어요. 캐리어 하나와 박스 2개가 전부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좁은 골목이 보였어요. 예전에 살던 아파트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도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명예도, 재산도, 가족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채나였어요. 도우는 오랜만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채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어떡해. 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나 집에서도 쫓겨났어. 월세도 못 냈어. 먹을 것도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둘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채나가 먼저 끊었습니다. 도우는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만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서업법무그룹 20층 대표실에서 다혜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보상 계획서였어요. 정만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투자 피해자들께 보상 절차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진행하십시오. 피해자들이 최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만이 나갔습니다. 다혜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 야경을 봤어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업법무그룹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어요. 회의장에는 주요 주주들과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정만이 단상에 섰어요. 오늘 새로운 대표를 선임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다혜의 프로필이 떴습니다. 학력, 경력, 주요 성과가 상세하게 나열돼 있었어요. 주주들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정만은 말을 이었어요. 윤다혜 회장님은 서우그룹 창립자의 손녀이자 지난 열해간 그룹의 주요 전략을 수립해온 인물입니다. 오늘부로 서우법무그룹 대표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한 명씩 손을 들었어요. 만장일치였습니다. 다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다혜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서우법무그룹을 신뢰받는 조직으로 재건하겠습니다.
투명한 경영, 정직한 법률 서비스, 이것이 저희의 약속입니다. 다혜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명확했어요.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회가 끝났습니다. 다혜는 20층 대표 집무실로 향했어요. 넓은 책상과 통유리 창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높은 건물들, 도로를 오가는 차들, 사람들,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다혜는 책상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에는 축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다혜 대표님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업업무그룹의 새 시대를 기대합니다. 다혜는 하나씩 답장을 썼습니다. 간결하지만 정중하게 답했어요. 오후 대형 소송건이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상대는 국내 최대 재벌 그룹이었어요.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다혜는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변호사 6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이 건에 대한 전략을 검토했습니다. 상대 측 약점은 3가지입니다. 다혜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분석 자료가 나타났어요. 첫째, 계약서상 불완전 조항. 둘째, 증인 진술의 모순. 셋째, 재무 기록의 허점. 이 3가지를 집중 공략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다혜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어요. 증거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소장을 준비해 주십시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변호사들은 감탄하며 회의실을 나갔어요. 역시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 분석이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다혜는 직접 법정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판사 앞에서 다혜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계약서 제7조를 보십시오. 상대 측은 이행 의무를 명확히 위반했습니다. 증인 3명의 진술도 일치합니다. 상대 변호인이 반박했어요. 그건 해석의 차이입니다. 계약서는 여러 방식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혜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아닙니다. 명백한 조항 위반입니다. 판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혜는 증거를 제시했어요. 판례, 전문가 의견서, 재무기록, 모든 것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재판은 3차례 이어졌어요. 마지막 재판에서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원고 승소. 법정에 박수가 터졌어요. 다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다혜 대표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혜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정의는 이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렬한 말이었어요.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다혜는 새로 구한 펜트하우스로 돌아갔어요. 강남의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통유리 창, 모든 것이 새 것이었어요. 다혜는 가방을 소파에 놓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빌딩들, 도로 한강, 모두가 빛나고 있었어요. 다혜는 와인잔을 들고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갑고 부드러웠습니다. 열애전이 떠올랐어요. 28살의 다혜는 이곳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평범한 아내가 되기로 했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사랑도 존중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용당했을 뿐이었어요. 다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었습니다.
창밖 아래 거리를 봤어요. 한 남자가 걷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터벅터벅 걷고 있었어요. 민도훈이었습니다. 초라한 재킷, 구겨진 바지.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다혜가 있는 건물을 올려다보지 않았어요.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전 아내가 저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도훈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혜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았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다음 사건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다혜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펜을 들어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혜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메모를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됐어요. 다혜는 서류를 덮고 책상 정리를 했습니다. 침실로 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다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다혜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38살의 여자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혜는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었어요. 로펌으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다혜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어요. 대표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오늘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회의, 재판, 서류 검토. 하루가 빠르게 흘러갔어요. 저녁이 되어 다혜는 마지막 서류를 정리했어요. 다혜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긴 길이 남아 있었어요. 해야 할 일들, 이뤄야 할 목표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혜는 준비돼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왔어요. 시원한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어요. 다혜는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갈까요, 대표님?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어요. 불빛들이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다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1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림자로 살았던 시간. 하지만 이제는 끝났어요. 윤다혜는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자리로, 자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차가 펜트하우스 앞에 멈춰 섰어요. 다혜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높은 건물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다혜는 미소를 지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밤은 깊어갔고 서울의 불빛은 계속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없이 준비하고 때가 왔을 때 조용히 일어섭니다. 윤다혜는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림자로 살며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섰죠.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하루를 견디는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향 사연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